저는 친노였어요. 네. 저는 친문이었어요. 저는 친명이에요. 이재명도 좋아하고 문재인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왜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답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친노, 있어요? 친명, 뭐 친문 중에 제대로 그분들의 세 분의 지도자들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계승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야, 있죠. 나 당내에도 있고. 예. 네. 다 잘한 게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것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적어도 박시영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비판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할 것대로 분리해서 네. 보자는 거야. 날카롭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국민 민심을 무겁게 받들고.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오늘 좀 쓴소리도 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부분을 저는 국민 인식을 토대로 하나씩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마침 뉴스토마토에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100% 안심번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ARS 조사로. 네. 그거를 토대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카테고리를 잘 나눠 놓은 거. 조사를 잘 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를 분석을 잘해야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저는 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아니 저는 친노였어요. 네. 저는 친문이었어요. 저는 친명이에요. 이재명도 좋아하고 문재인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왜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답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친노, 있어요? 친명, 뭐 친문 중에 제대로 그분들의 세 분의 지도자들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계승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야, 있죠. 나 당내에도 있고. 예. 네. 다 잘한 게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것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건 나쁘고 이렇게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네. 적어도 박시영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비판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할 것대로 분리해서 네. 보자는 거야. 날카롭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국민 민심을 무겁게 받들고. 저는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도 먼저 하나. 민주당 주도권 선호 세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주도를 해야 하느냐. 자, 저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어찌 됐건 개파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친 문재인계, 친 이재명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걸 친문, 친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예. 지금 색깔 보면은 응답자 전체가 이제 보면 하늘색. 약간 연한. 예, 연한. 하늘색이고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온 그 숫자는 더 진한 파란색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단 봐야 합니다. 저거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재명계의 숫자가 보면 누가 봐도 지금 확고하게 높잖아요. 70.9대 친문재인계 10.7 민주당 지지층에서 기타 다른 세력 12.7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저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상됐습니까? 솔직히? 보통 뭐 6대 4 뭐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한 네. 2배 정도 차이는 날 거다. 네. 예를 들면 6대 3. 저건 7대 3이잖아요. 7대 7대 3이 아니라 7대 아니죠. 10이지. 7대 10. 아, 그러네. 7대 1, 7대 1. 그렇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예를 들면 뭐 이낙연과 이재명 싸웠을 때의 권리당원들의 지지나 뭐 이런 거 볼 때 2배 정도가 나오면 뭐 상식적이겠다. 예를 들면 6대 3 이러면 끄덕끄덕 했을 텐데 그렇죠. 더 벌어졌어. 그러니까 지지층 사이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친명계를 지지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국민들 볼 때는 자 태도와 능력 두 가지를 다 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네. 정당이든 태도와 능력을 다 보는데 흔히 말하는 친문에 대한 태도 지금 이낙연이나 뭐 전해적 홍영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과거 친문하면 네. 이미지가 문재인 대통령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네. 호감도가 높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겸손하고 진정성 있고 뭐 경청하고 뭐 이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좀 염치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치인들 중에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과 나머지 친문 의원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는 거고 네. 친문 의원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아, 그렇죠. 문제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보면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민적 시각이 분명히 있고 민주당 지지층들도 그런 시각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한테 예를 들면 요구하는 것은 능력을 좀 발휘해달라는 요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커져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네.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뭐 귀 기울려고 하고 겸손하고 뭐 진정성이 이거는 인정하는데 민생 문제 해결, 특히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손실보상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능력을 좀 발휘해달라라는 요구가 비판이 상당히 컸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기회가 간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일 능력 발휘를 잘하는- 해달라. 일 잘하는 사람을 대선 후보 뽑은 거예요.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그대로 이게 투영이 됐다. 능력 중심으로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꿔달라. 그런 측면에서 친 이재명계가 누군지는 사람들 잘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저기서 친 이재명이 뭐 김남국 있고 누구 몇 명이나 알겠습니다. 몰라. 다들 김남국만 알던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 을 생각하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같은 스타일이 당에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거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바꿔야 한다. 능력 중심으로. 반면 교사일 수도 있고요. 나는 예.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 잘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장점들을 보는 거죠. 저는 왜 저걸 중요하게 보냐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럼 민주당의 대표성은 무엇이냐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이미지의 민주당을 원하는가라는 얘기가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러니까 뭔가 효능성 있는 이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 이재명계가 이걸 좀 뭐랄까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갔으면 이런 이미지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함께 섞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뭐냐면 주류의 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내 주류를 교체해달라. 그 얘기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2007년에 대선 졌어. 네. 이명박이 먹었어. 그죠? 그다음에 2008년 연이은 총선에 참패했어. 네.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 뭐였습니까? 안희정이 친노는 패족이다라고 자세를 한껏 낮췄어요. 그렇죠. 왜? 정동영이 친노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독자 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을 떠받쳤던 거는 친노였기 때문에 대표에서 안희정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패족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친노가 다 잘못한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친노가 사실은 다시 살아났거든. 그러면 주류의 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저는 친문에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친문에 있는 분들이 납작 엎드려야 돼. 지금 뭐냐면 이재명 책임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5년 동안 제대로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지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최고였지. 그런 자긍심은 별개로 네. 어쨌든 정권을 빼앗긴 특히 부동산 문제나 이런 또 청년들이 돌아서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 돼.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왜냐면 친문 핵심들이 독식한 거 아니에요. 네. 장관도 많이 하고 원내대표님 뭐 이런 거 다 했잖아. 다 요직 다 맡았지 뭐. 그러면 일단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잘못. 그러면 이재명도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 돼 있죠. 그 사람들도. 네. 그러면 그때 고개 들면 완전 혼자 날아가는. 날라가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잡힌다고 내 탓이요라는 분위기가 잡히는데 갑자기 네 책임이다. 이재명 네 책임이야. 네. 후보 책임이야라고 모든 걸 몰고 가니까 이게 푹 붙는 거야 지금. 근데 국민들은 보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친문이 독식했던 구조에서 야 이재명 쪽도 한번 기회 줘보자. 대선 때 잘못했지만 대선 때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쪽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당 지지자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 뉴스토마토의 어떤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그런 걸 그러니까 뭐 숫자가 한두 수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확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그런 거야. 친문은 잘못했고 친 이재명계는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네네. 주류가 책임을 져 봤는데 5년 동안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한번 기회를 줘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계한테라고 나는 지지자들이 본다는 거야. 왜 대선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쪽의 그 실험이 한 번으로
이거를 평가를 다 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데이터를.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해서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걸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책임인데 이거는 과거 지향적인 표현이라고 좀 봐요. 과거 지향적으로 책임져서 그래서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책임졌어. 나 미안하다고 책임졌다고 쳐. 그러면 민주당이 살아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 대목은 다음 장편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아, 그래요? 책임론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 관련해 저거 읽어주시죠. 이게 되게 맥락을 제가 못 짚었네요. 네. 제가 중심을 잡으면 되니까. 네. 자, 뉴스토마토 이 여론조사 내용이고 지금 이제 대선 패배 관련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후보 책임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이재명 책임론에 왜 지지자들은 동조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온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자 전체와 민주당 지지층을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는데 응답자 전체는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예. 네. 자, 민주당 지지층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11.1%, 동의하지 못한다 84.2%입니다. 이건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그 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로서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뭐 근데 그 책임이 대선 패배에서 주된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기 씌우는 거 네. 네.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지만 저건 보수의 프레임이다, 조중동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당 지지자들은 저 프레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였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지. 당연히 있지. 있죠. 그런데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다른 요인들이 많았지. 많았다라는 그러니까 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 5년 그걸 평가도 판단하고 있어야 있는 하고 거죠. 네. 그렇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본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해서 네. 친문 의원이라고 하는 이낙연 후보를 따랐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냐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또 선거 전략 캠페인에서 문제점도 있었던 거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손실보상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엇박자 난 거 홍남계 목리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지금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복합적인 거죠, 사실. 복합적인 거죠. 그거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잘 따져보자 이렇게 이제 가야 하는데 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모든 거를 뭐 당신 책임이야 하니까 지지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시죠. 자 이 얘기도 하시죠. 왜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는가? 요걸 또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두 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주당 지지층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찬성한다 78.6, 반대한다 15.4. 이것도 뭐 거의 스코어가 이렇게 쫙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한테 후보와 대선 후보에게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좀 출마를 당 지지자들은 강력히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는 만약에 저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개인한테는 차기 대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있죠. 조기 노출되는 네. 것이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못하면 대선 후보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집니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가 이제 부딪힐 텐데 그랬을 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안이 있다면 아마 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의사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없잖아요.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현실적으로 당 대표 선호도가 쏠리는 게 아닌가. 고디에서 그 얘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 후보들 예상되는 후보들 제안 뭐 이렇게 보기로 나열한 다음에 대표 지지도예요. 대표 지지도를 물었는데 저것도 뭐 확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김부겸, 우상호, 전해철, 홍영표 뭐 이 중에서 그 뭐 쭉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마평에 오르기만 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뭐 서른도 넣고 예. 거기에 뭐 다 들어 있어요. 우원씨 뭐 등등등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근데 할때 그러면 이재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구? 대안은 누구? 그게 그럼 뭐 누구? 그게 마땅치 않다는 네. 거예요. 이게 친명, 친문 뭐 이렇게 사람들은 편하게 이게 언론이 묘사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친명을 지지하는 이재명 지지층만이 원해서 67.7%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죠.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 얘기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민생 정당을 만들어 달라. 그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과 맞서 싸워달라, 개혁을 해달라, 그리고 당을 좀 당 체질을 확실히 바꿔서 당을 좀 혁신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맞물려 있는데 네. 이걸 해결할 적임자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그나마 대안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금 지지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숫자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뒤로 뭐 지금 박시영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의원의 뭐 향후 정치 일정에 뭐 승승 뭐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 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험로죠. 성과로 증명을 네.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재명을 상당히 그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만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근데 연수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사실 당 대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을 그 논쟁 지점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네, 인물 맞아요. 대결로 가면 안 돼요. 이재명이냐 뭐 전해찬이냐 이인영이냐 자꾸 인물로 따질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재건하기 위해서 민주당 재건을 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과제가 뭐냐? 맞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바꿔달라. 그다음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달라. 대응할 수 있다. 결기 있게 싸워달라. 그다음에 당의 체질을 확실히 좀 바꿔라. 풍토를 뭐 이런 만약에 주문이 있고 청년들도 맞아요. 좀 키워달라. 뭐 여러 요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요구 지점 모아내고 공론화 시켜서 모아내고 네. 거기에 걸맞는 인사가 누구냐라고 논의가 이어져야 돼. 그게 이재명 아니면 제3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인물을 논의하기보다는 민주당에 놓여 있는 과제 거기 걸맞는 리더십이 누구냐. 그 리더십을 채울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개파 대립이 그렇죠. 갈등 양상이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아니 지금 보고 말씀, 있습니다. 사실 박성 대표 말씀이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네, 지극히 상식인데 지금 여기에 합리적이고. 뭔가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것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언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아니야 그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갈라치기만 하는 느낌들이 너무 강하게 들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난 정치인들도 있다고 봅니다. 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언론들이 왜 그 프레임으로 가는 줄 알아요?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받아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그렇지. 거예요. 막 섞이는 거지 그게. 예.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고위원 안배나 뭐 이런 룰 문제 이따 조금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586 퇴진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그것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586 퇴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만 좀 보겠습니다. 일괄 퇴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야 된다라는 게 13.4%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퇴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86이라고 다 같은 86이냐? 그렇죠. 이 말씀이죠. 이게 지금 47.1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퇴진 자체를 반대한다. 뭘 그런 걸 따지냐라는 분들이 25.9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3.6이었습니다. 저는 뭐 선별 퇴진에 대해서는 뭐 어느 그룹 뭐 청년 정치인들 그러면 그렇게 여성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 갖다 대면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선별 퇴진해야죠. 옥석을 가려야죠.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답변이 나온 거야. 퇴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도 저거 586 그 퇴진이라는 게 하나의 프레임이거든. 공격을 위해서. 네. 그거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는 분들 26%가 있는 거예요. 아니 86 정치인들 뭐 비판할 수 있는데 86 정치인들은 대부분 뭐 전부 86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 그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그 박지원이 그 당시 했던 얘기는 얼마나 웃겨. 그럼 박지원식으로 동의하는 사람 12%인가밖에 없잖아. 일괄 퇴진 그렇죠. 주장이. 그렇죠.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볼 때는. 근데 저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여러 그 정치인들이 뭐 원인 진단하고 패배 원인 진단하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저기 이광재 의원이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뭐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뭐 전해철 뭐 홍영표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 말고 다 나오지 말아요. 70년대 80년대생한테 이걸 넘겨라 주도권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말에 그 뭐랄까 진정성이 없다. 저 그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고 예.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준비된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전당대회.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실세는 따로 있고 뭐 헛개비 예를 들면 대리인들이 나가서 하면 이 막후 정치가 되고 이거 안 돼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럴 여유가 없어. 네.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가장 잘할 사람들을 베스트로 최고위원까지 다 뽑아야 돼.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편이고 네. 다 나와라. 진검승부해라.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들 평가 속에서 명확하게 서열을 세워야 돼. 네. 그래 질서가 잡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몫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부작용 많은 뻥을 거죠. 치고 이게 복잡해져. 아니 근데 그 너무 저는 고개가 끄덕이는 게 아니 정당 정치이고 민주주의를 하는데 어이 너 나오지 마. 너희들 나오지 말고 다른 사람 나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디 있어? 다 나와. 나올 사람 다 나와. 아 그러니까 이광재도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광재도 본인이 그 예를 들면 그런 비전 가지고 있으면 이광재 의원도 도전하시면 나와야죠. 돼. 나와야죠. 예를 들면 그렇죠. 도전하시면 돼. 네. 도전하시면 되고 70년대 80년대 거론했던 뭐 그 예를 들면 강훈식 뭐 충청에 어쩌고 뭐 강병원 뭐 이런 분들이거든. 네. 어? 근데 훌륭할 수 있어. 네. 괜찮을 수 있어. 네. 그러나 다 진검승부를 해야 돼. 왜? 이준석이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 그렇죠. 도전할 때 네. 현근택 대변인이 그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이준석 사례를 한번 보자. 이준석이 맞서 싸우면서 리더십을 키운 거지 언제. 누가 키워준 건 아니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야 본인만의 내세울 수 있는 노선, 가치 이런 거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지. 그래야 차세대 리더급들도 막 성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나는- 김한규 얘기도 했던데. 네,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뭐 관망자인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거야. 이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야 라는 톤의 말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광재 의원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뭐 예컨대 어디 상황으로 물러나서 이런 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뛰세요. 본인이 뛰어가지고 맞습니다. 80년대생들 밑으로 참모들로 깔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본인 뛰어서 젊은 만약에 어떤 정치인들이 나왔다. 같이 붙으세요. 아니 내가 그래서 이광재 의원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왜 대선 뛰어들면서 정세균과 컷오프 직전에 단일화를 하냐고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가지는 그 명분이 사실은 뭐냐? 컷오프 통과한 뒤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 이광재 의원한테 들을 만한 얘기도 있어요. 네. 비판받을 점도 당연히 있고 네. 이광재 의원이 왜냐하면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원들 마음이나 이런 걸 잘 읽지 못하는 그게 있었거든. 네. 근데 이광재 의원이 박용진 의원보다 못하냐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 이광재만의 들을 얘기가 아니, 그럼 있거든. 아이디어가 또 많은 사람이고요. 많이 네. 있어. 그러니까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고 후배들 같이 스크럼 짜고 네. 도전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고 586 청년 정치, 여성 정치 다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가 없는 사람 은 물러나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네.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 대선 때 그거 얘기를 표출했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네.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늘어났으면 안 했잖아. 네. 다들 눈치 보고 네. 다음 총선에서 아마 혹독한 평가가 있을 텐데 열심히 안 했던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이라고 다 뽑아줄 이유 없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다 뽑아줄 이유 없고 이재명계라고 해서 다 뽑아줄 이유 없고 그럼요. 586이라고 다 뽑아줄 이유 없고 친문이라고 다 뽑아줄 이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옥석을 다 가릴 겁니다. 진짜로. 네. 저 사람이 뭐 했지 이제 다 가릴 거고 그런 어떤 당원들 믿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는 좀 이제 하나씩 하나 좀 짚어봐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극단의 언어를 자제하라.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데 그거를 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수박 뭐 이런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평가 작업을 해야 하는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지금 당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한테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데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혐오의 언어 딱지를 자꾸 붙이면 감정이 격해져서 건전한 논쟁, 토론 네. 이게 사라집니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요. 음.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음. 고관여층들은 다 알죠. 수박이 뭔지, 네. 찌시 뭔지 뭔지 알아. 근데 음.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요. 수박 맛있는데. 네. 그래서 아무 논쟁이 그렇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우상호 비대위원장 한마디 했죠. 그럼요.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수박이라는 표현 쓰는 사람. 그 얘기는 수박만 언급했잖아. 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다 가만- 해당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혐오의 언어를 쓰지 말자라는 얘기. 그 이재명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재명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간곡하게 했고 네. 김남국 의원도 그런 메시지를 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현우 의원이 불을 질러갖고 이제 걷잡없이 컸는데 아니 난 정치 훌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굉장히 난 부적절해. 그 팬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표를 얻어서
된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원우 의원도 이분이 뭐 선수가 낮은 분도 아니고 삼선이죠. 지금에 와서 이런 표현 쓰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럼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내가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 혹시 여기서 좀 도드라져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우리 계파의 어떤 뭐라 전투대장이다, 뭐 행동대장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마나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이현우 의원한테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 전략공천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본인 책임 없냐고. 상당히 있죠. 에? 그러면 그걸 왜 거기 참전을 하냐고. 들을 각오를 해야지. 지금은 저도 뭐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배지들이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안 돼. 들으려고 하고 당원들 지지자들 더 많이 만날수록 사실 제가 깊어진다는 표현했는데 깊어져요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페북커들이나 글 진짜 흔히 말해서 야 농객들 내공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글들 차분히 읽어보고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지자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섣불리 자꾸 얘기하면 그걸로 언론이 프레임을 짠다고. 그렇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거라고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은 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특히 뭐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자중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합동 방송 엊그제 했는데 네. 정천호 의원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 뭐냐면 최강욱 의원하고 네. 전국을 한 바퀴 돌겠대. 당원들하고 토크 쇼를 하겠대. 네. 그래서 사회자를 그 저 EJ 이동영 네. 네. 한테 맡기겠대. 그래서 내가 그러시라. 네. 그래, 야 시영아, 근데 좀 홍보 좀 해줘. 그래갖고 장사는 저 집에서 하는데 예, 예. 아, 홍보를 여기서 해달라. 그래서 홍보. 아이 그 해줘야지.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저 내용 보시면 일단 1차로 국회의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또 갑자기 이제 3시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황희두를 특별 출연으로 아하. 이렇게 모셔서 잘생긴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참가 신청 문의처는 정천회 의원실이니까요. 여러분들 784에 저기 4316 있네요. 전화번호 참고하시고 온라인 참가 신청도 따로 있고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정청래 최강욱 두 분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캡처가 되시는 분들은 저기 QR 코드도 있으니까 바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시겠네요. 네. 자 정천 의원님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자 전대 누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 좀 마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 관련해서 준비위원장으로 네. 안규백 정세균 계열이죠. 예. 안규백 의원이 선임이 됐거든요. 네네. 뭐 우상호 의원의 요청 요구 사항이 컸던 것 같아요. 판단이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서울시 위원장도 했었고 그렇죠. 시당위원장 했었거든. 근데 안규백 의원은 원래 이제 화합형 인사인데 네. 문제는 이분이 이제 새로운 흐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옛날 느낌이 있는 양반이거든. 아하. 벌써 4선이시니까. 네, 사선이고 옛날 오래됐고요. 네. 이 당뇨를 하신 게 옛날 과거로부터 저 민주당 옛날에 그 통합되기 전에도 하셨는데 이게 조직의 뭐 상당히 귀재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이 새로운 트렌드에 그렇게 밝은 분은 아닙니다. 사람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일성으로 여러 가지 꺼냈는데 집단 지도 체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누 문제 당원 대의원 비중 국민 여론조사 비중에 대해서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아하. 이런 소극적인 이 표현도 했고 6개월 미만 6개월 그 저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들의 권리 행사의 기준일을 그걸 3개월로 땡기자. 그래서 대선 이후에 들어왔던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당원 자격을 부여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을 했거든. 근데 그 전에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이제 입장을 좀 냈었어요.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의원 제도를 그 폐지할 수는 없다. 왜? 대의원 제도를 도입했던 배경이 있다. 그건 뭐냐면 권리당원이 되게 호남과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데 영남에는 당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의원 제도는 지역이나보다 기본적인 할당이 있어요. 네. 몇 명씩 주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뭐 당원들 비중이나 이런 걸 따져서 더 주거든요. 네. 근데 영남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대의원 제도가 그런 기능 때문에 대의원이 꼭 뭐 의원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대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줄 세우기 위해서 의원들의 뭐랄까 권한을 뭐 상당히 반영하는 측면의 대의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영남이라는 취약지구 강원도라든가 이런 취약지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도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예. 그래서 저는 집단 지도체제 이따 이 문제를 좀 이따 얘기하고 이 당원 포션 늘리는 거 있잖아요. 40에서 45% 늘리고 뭐 네. 일각에서는 이제 대의원제 이게 낡은 거니까 폐지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서 네. 예를 들면 차라리 국민의힘처럼 5대 5대 5를 가자. 가든가 6대 4를 가든가 네. 이렇게 가자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의 안규백의 시각으로는 그렇죠. 우상호의 시각으로는 그러면 최선이 뭐냐? 혁신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장경태가 그 대선 전에 혁신안을 만든 게 뭐였냐면 네. 대의원은 20, 45에서 20으로 확 줄여. 그렇죠. 그리고 권리당원은 45로 늘려 5%를.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의 여론조사. 10%에 30% 높여 네. 일반 당원 5%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그 혁신에서 정당 혁신 아니에요. 장경태가 냈던 네. 저는 이 안을 받게 하는 게 현실적이다. 왜? 예. 지금 급조된 안이 아니라 대선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안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 안을 강제하는 게 좋겠다. 물론 뭐 권리당원을 60% 70% 높이면 참 좋겠지만 근데 국민 여론도 높이는 거 맞거든요. 근데 국민한테 지지받는 사람들이 당내 기반 없어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제2의 이준석이 됐던 뭐 어떤 파격적인 카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 부분은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혁신안이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현실적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어. 이거는 강병원도 주장했거든. 강병원도 이 얘기는 개파 한 배가 되는 거거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뭐냐면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선출하는데 이걸 함께 선출해서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최고위원과 당 대표의 권한을 엇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의 권한을 완전히 줄이는 겁니다. 협의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개파별로 안배될 수 있고 당 대표에 도전했을 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고 쳤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당 대표로서는 게임이 안 되지만 떨어졌을 때 2등 3등 됐을 때 최고위원 자리는 차지할 수 있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개파별로 골고루 안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인 2표거든. 1인 2표가 되잖아요. 만약에 집단 지도체제. 그러면 이재명계는 예를 들면 둘 다 찍겠죠. 두 명 가져갈 거고 그렇겠죠. 예. 뭐 친문 쪽에서도 한 명 정도는 네.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제3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몇몇 의원이 떠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안규백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무난한 점은 당내 봉합이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당대표의 권한이 강해야 혁신을 가감하게 예를 들면 삼선 연임 출마 금지 같은 지역 동일 지역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관철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안 됐을 때 과연 협의의 틀로 갔을 때 집단 지도체제로 갔을 때 그런 어떤 과감한 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을까? 혁신과 집단 지도 체제는 약간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그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가장 평안하고 무난한 방법인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한 앞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세게 가는 거 안과 세게 가는 안, 뭐 예를 들어 대의원 확 줄여버리고 권리당원 확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세게 가는 안이라면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또 세력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에 절충안이 혁신위의 안이었다면 그러면 이게 중재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혁신안은 그거하고 컷오프 때 중앙위에서만 그러니까 결정하는 게 예. 아니라 당원과 중앙위원회 50대 50 5대 5로 반영하자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있었죠. 요게 있는 거고 여기에 예컨대 이제 집단 체제가 된다면 그냥 민주당 자체의 쇄신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 크게 없을 것이다. 개파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것이고 그 살아 있는 것에 뭐 당 대표 최고위원 몇몇의 얼굴들만 좀 바뀌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있는 비대위가 끌고 갈 수 있는 전당대회 전까지의 어떤 관리형이라면 전당대회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비슷한 무난하고 평안한 어떤 형태의 민주당의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잡음은 줄일 수 있겠으나 쇄신이나 개혁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저는 보완제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음. 거예요. 이 보완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직능위원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지역위원회가 이렇게 꾸려져 있는 이 조직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큰 틀의 어떤 변화가 어렵다면 뭐 개파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면 직능위원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생정당 그 실제 각 직능별로 민생에 접근되는 아이디어들은 다 다를 건데 기존에 있었던 을지로위원회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직능위원회가 지역위원회 이상으로 활발하게 운용이 될 수 있다면 민주당 캐릭터는 굉장히 강하게 바뀔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됩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드라이브를 돼서 걸기가 뭔가 어렵겠죠.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 대표를 견제하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 집단 지도 체제가 순수한 뜻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과연 들고 나왔을까? 저는 뭐 어떤 거냐면 이재명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약간 그 성격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집단 지도 체제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재명 나와서 이재명이 뭐 혁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상처가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저앉을 수 있는 도구로서 집단 지도 체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은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관철이 돼 버리면 약간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지. 이재명 너 왜 나와?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당을 혁신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노림수 없이 순수한 뜻에서 과연 꺼내 들었을까를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그럼 과연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이게 과연 부합한 거냐 그 뜻에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위한 집단 지도 체제냐? 그렇죠. 지지자들 당원들은 유능한 민생 정당을 확실히 바꿔달라. 그렇죠. 윤석열 폭주 검찰공화 막아달라. 네. 개혁할 거 과감히 해라. 싸워달라. 그다음 당을 확 바꿔 기득권 구조를 깨부수고 예. 당을 열린 정당으로 확실히 바꿔라. 참신한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라는 거거든. 네. 사실은 네. 그런 요구잖아. 네. 근데 그것을 집단 지도 체제로 하면 어떻게 현역들의 기득권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깨질 수 있을까? 아니 사실 어찌 안 보면 깨지죠.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명분이 생겨버리잖아. 왜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위아더 월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쇄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민주당 거기서 거기네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 의견이 과연 지지자들 의견하고 비슷한지 확인 한번 해봐야죠. 또 박수 그러면- 박수 1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해봐. 자, 우리 박시영 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금 숫자 1 지금부터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 일은 쉽잖아. 그럼 뭘로 해? 백으로. 일로 해. 100으로 하면 확 떨어질 걸? 일로 하고 숫자 1 막 보내주시면 우리 박시영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여러분 같이 1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슈퍼챗 좀 쏴주시고 동의하시면. 그러네 슈퍼챗이 오늘 영 없네요. 여러분 너무 아니, 이게 없지 집- 않아. 아까 너무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셨나? 없다고 좀 해봐요. 그러면. 있어. 너무 집중해서 들으셨나 본데요. 그냥 응원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슈퍼챗 같은 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1위 몹시 올라오고 있군요. 2는 중간에 이 2도 한 한번 명 있었어. 버렸어요. 2 있었어. 2도 있다. 2도 있다. 2는 네. 뭘까요? 반대란 얘기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겠지. 일이 대다수죠. 한 95%의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렉이 걸려가지고 렉이 지금 걸렸어요. 안 올라갈 정도로 오.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래도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 하시죠. 이게 정보가 나와요. 이렇게 딱 네. 취합이 돼. 그래서 최강우, 정청래 이런 분들도 당원들이 원하면 출마를 당대표 아니더라도 아까 단일성 지도 체제 할 때 최고위원회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당원들이 원한다면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래 당대표로 나가야 하는데 급들이 나갈 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과제 우리가 해낼 과제. 근데 저는 최강우 정청래면 윤석열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최강 어떤 전선 뭐랄까 전사로서 최강 전사로서 두 분은 있는데 그런 분들만 또 최고위원은 다 되면 안 되거든. 네. 한편으로 또 민생 문제 잘 해결할 네. 정책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네. 또 깜짝 참신한 젊은 인재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게 나는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혁성을 겸비한 사람. 그다음에 민생 정책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참신한 인사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딱 포진돼야 그럴싸하잖아. 국민들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들도 고민하고 송갑석 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인영 전 장관 지금 몸풀고 있어요. 이미 전국 순회 다니고 있고 전해청 홍영표 얘기도 나오고 강훈식 또
그 586 그룹 중에 일부는 젊은 리더로서 네. 강훈식, 강병원 뭐 이런 사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전화 왔더라고. 형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는 걸로. 네. 자, 그런 아무튼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집단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양보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단일성 지도 체제로 지금 방식을 고수하고 실력 있는 사람 다 나와서 붙어라.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급이 아니면 자기가 최고위원 들어서고 그래서 다 붙었으면 좋겠고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 죄송한 말씀 말씀이지만 진짜 집단 지도 체제 좀 주장하시는 분은 난 지금 민주당이 좋아 이러시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민동기 기자님의 뭐 탁견에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긍이 가는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쓴소리 할 때에는 항상 쓴소리 하겠습니다. 쓴소리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뭐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정 편이 아니에요. 여러 당원들 지지자 정서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의미에서 소개해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인선이 안 됐어요. 이걸 제가 가장 유심히 봅니다. 늘 얘기했지만 평가위원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분이 또 데려오는 외부 전문가가 과연 균형 감각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모셔올 수 중요하죠. 있는지 예. 아니면 이상한 사람 데려와서 민주당 애정도 없는데 다 개파냐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내용만 깊어지거든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숫자만 보는 평가위원장이 누군지 누구로 과연 인선할지 네. 우상호 의원의 좀 리더십을 기대해 봅니다. 지자체 관계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총 1억 8천만 원 비용으로 매출 25억 달성해 놀라운 성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제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에 입점 후 해당 방송들을 통해 광고하세요. 놀라운 팬심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박시영.com